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근무하며 의사로서 진심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의사 일을 하다 보면 어떤 환자들은 치료를 해줘서 고맙다고 고개 숙여 인사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왜 자기를 먼저 치료해주지 않느냐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일들을 겪는 것이 참 많이 힘들고 불편했지만 그래도 이게 내 일이니까 받아들이자는 마음으로 어느 정도 내려놓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제게 얼마 전 정말 엄청난 일이 찾아왔습니다. 다시 생각해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싶은 생각에 소름이 끼치기도 하고 기분이 묘하기도 해요. 지금부터 제게 있었던 일들을 천천히 말해드리려고 하니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8살 때부터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과 함께 살았던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떠올려 보라고 한다면 항상 언성을 높여 싸우는 장면만 어렴풋이 기억날 정도였죠. 부모님이 싸우실 때마다 저는 방문을 닫고 한껏 웅크린 뒤 두 손으로 귀를 막았고 그럴 때마다 불안감으로 몸이 덜덜 떨리곤 했어요. 어린 나이에 욕이 섞인 고성이 어찌나 무섭던지. 그런데 더 놀라웠던 건 그렇게 싸움을 하고 난 후 그 누구도 저를 안아주거나 제게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꼭 싸움이 끝나고 나면 술을 드셨고 어머니는 밖으로 휙 나가 아버지가 주무실 때쯤 들어오셨어요. 그렇게 부모에게 받는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결국 두 분은 싸우고 싸움 끝에 제가 8살 무렵 이혼을 하셨고 저는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 강제로 보육원에 맡겨졌어요. 어머니도 아버지도 어느 쪽도 저를 원치 않았기에 보육원으로 가게 된 것이었죠. 8살이면 어느 정도 알 건 다 아는 나이잖아요. 세월은 많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보육원에 들어간 첫날의 그 감정과 보육원에 어머니가 저를 맡기면서 했던 말들은 생생하게 다 기억이 납니다. 자, 여기가 앞으로 네가 살 곳이야. 여기서는 집에서처럼 막무가내로 어린아이같이 행동하면 안 된다. 그러다가는 팔려가는 수가 있어. 엄마, 저 보육원 들어가기 싫어요. 엄마랑 살고 싶어요. 얘가 왜 이래 진짜. 시끄럽고 빨리 가기나 해. 그땐 정말 무섭고 서러웠어요. 왜 보육원에서 생활을 해야 하는 건지 납득이 가지 않았거든요. 어머니와 함께 살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저를 짐짝 취급하며 저를 보육원 입구에다가 두고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처음 시작한 보육원 생활은 마냥 낯설기만 했지만 그래도 그곳엔 마음씨 따뜻한 원장님이 계셨습니다. 게다가 거기 있는 아이들도 밝고 명랑했기에 빠르게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친구들과 함께 놀면서 하루를 보내다 보면 잠시나마 슬픈 기억을 잊을 수 있었죠. 하지만 저는 보육원에서 생활을 하면서도 부모님이 날 데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하며 살아갔어요. 헛된 기대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만에 하나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1%도 안 되는 희망을 가슴속에 내내 품고서 성장했어요. 하지만 중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되어서도 그토록 기다리던 부모님은 저를 찾으러 오지 않으셨고 결국 저는 큰 용기를 내어 원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원장님, 제 친부모님이 지금 어디 살고 계시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갑자기 부모님은 왜? 그냥요. 한번 얼굴을 뵙고 싶어요. 혹시 모르잖아요. 부모님도 저를 찾고 계실지. 알겠어. 이영희가 원하면 한번 찾아는 볼게. 하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말고. 원장님은 한참 동안 고민을 하시다가 제 부탁을 들어주셨습니다. 저는 속으로 잔뜩 기대를 했습니다. 어쩌면 부모님도 저를 그리워하지 않을까,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기대와 다르게 돌아온 소식은 참담했어요. 아버지는 이미 재혼을 해서 해외로 떠났고 어머니는 새 가정을 꾸려 아이까지 낳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찾는다는 소식을 전하니 환영을 하기는커녕 연락조차 하지 말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머리가 백지장처럼 하얗게 변하면서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감당이 되지 않을 정도로 큰 기대를 하면 그만큼 실망도 크게 돌아오는 법이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어머니가 저를 맡기고 간 후 절 조금이라도 그리워하고 궁금해하길 바랬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 마음을 제대로 다잡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어요. 저를 버린 걸 후회하게 만들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 되자고 말이죠. 그렇게 저는 중학생 때부터 공부에 온 정신을 쏟아부었습니다. 부모 없는 아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친구들이 집으로 가거나 놀러 갈 때 밤늦게까지 도서관에 남아 문제집을 풀었고 주말에도 도서관에서 모든 시간을 보내곤 했어요. 친구들이 즐겁게 노는 모습을 보면 가끔씩 부럽기도 했지만 저는 저대로 해야 할 일이 있었기에 한눈을 팔지 않고 온 사력을 다해 공부를 하는데 시간을 쏟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한 결과 서울 유명 의대 진학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20살이 되어 보육원을 떠나야 할 시기가 찾아왔을 때 원장님은 제게 2년치 기숙사비를 손에 꼭 쥐어주셨습니다. 이영아, 너는 뭘 해도 성공할 아이야. 지금처럼만 끈기 있게 살아가면 세상에 안 될 일이 없단다. 대학 가서도 적응 잘하고 공부 게을리하지 말고 열심히 해. 알겠지? 원장님, 이 돈 안 주셔도 되는데 저 정말 열심히 살게요. 그래서 나중에는 꼭 성공할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원장님. 저는 울컥하고 차오르는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비록 피가 섞인 관계는 아니라고 해도 누군가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확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꼭 성공해서 이 은혜를 몇 배로, 아니 몇십 배로 돌려드리겠다고 말이죠. 그렇게 기대하던 의대에 들어가니 그곳은 흡사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전국권 성적을 가지고 있었던 데다가 의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모인 것이었기에 놀자는 분위기라기보단 열정이 가득한 분위기였어요. 매일매일 해야 할 과제는 산더미였던 데다가 정신력도 체력도 점점 바닥을 보이고 있었지만 지쳐 쓰러지기에는 제게 너무나도 뚜렷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포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처음 해부학 실습을 할 때는 온몸이 떨리고 속이 울렁거리는 기분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걸 극복해야 진짜 의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과정까지도 잘 해낼 수 있었어요.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밟으면서도 저는 독종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악착같이 버텼어요. 동기들이 너무 힘들어서 지쳐 나가 떨어질 때도 저는 남아있었고 당직 근무를 반복하면서도 이건 내가 살아남기 위한 전쟁이라 생각하며 견디고 또 견뎠습니다. 울고 웃고 화내고 속상해하고 결국 끝까지 모든 감정의 소용돌이를 버텨낸 저는 신장내과 전문의가 되었고 대학병원에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어릴 적 목표로 했던 것들을 이뤄낸 셈이었죠. 그때 찾아온 뿌듯함과 보람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전문의가 된 이후로는 이전에 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수술에도 직접 관여를 할 수 있었으며 시술 같은 것들도 직접 진행을 해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손 떨렸던 건 교수님이 집도하시는 수술에 보조로 참여를 했을 때였습니다. 기구를 건네는 손이 너무 사시나무처럼 떨려 혹시라도 사고를 치진 않을까 걱정했었는데 다행히 수술을 무사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수술 참여하면서 너무 긴장을 많이 했어요. 의사의 손 하나가 환자의 생명을 좌우한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이영아, 그 두려움은 결국 네가 의사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는 증거야. 다만 네가 가지고 있는 부담의 무게에 짓눌리지 말고 환자를 살리고 싶다는 네 마음을 더 수면 위로 끌어올려 보도록 해라. 그러면 더 나은 의사가 될 수 있을 거야. 부담도 이전보다 덜해질 거고 말이다. 교수님과 이런 대화를 하며 저는 한층 더 단단해지고 성장했습니다. 가끔은 동료 의사들 앞에서 저의 과거 얘기를 할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굳이 제 상처를 대놓고 드러내고 싶진 않았어요.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동정받거나 무시받고 싶진 않았거든요.
종종 저의 이야기를 꺼내놓다 보면 은연중에 저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어서 과거를 드러내는 게 그렇게 편한 일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같이 일하는 의사들은 되려 제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곤 했습니다. 쌤의 과거는 남들이 듣기에 비웃거나 무시해야 할 게 아니라 되려 대단하다고 박수를 쳐줄 일이지.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도 결국 지금은 의사가 되어 있잖아. 여태까지 그런 사람들이 없었거든. 그래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좀 그렇게 느껴졌는데 처음이야, 그런 이야기. 너무 눈치 보거나 주눅 들지 마.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던 간에 그걸 잘 이겨냈고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으면 된 거야. 동료의 말에 잠시 울컥했습니다. 한 번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도 동료들 덕분에 저는 한층 더 편하게 지난 이야기들을 꺼낼 수 있었어요. 저의 지난 이야기를 감싸준 동료들에게 그저 감사했습니다. 한편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친구들 역시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어른이 되었어도 연락이 끊기지 않고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거든요. 어떤 친구는 기술을 배워서 작은 공방을 열었고 또 다른 친구는 간호사가 되어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또 어떤 친구는 선생님이 되었죠. 참 신기하지 않나요? 부모 없이 자란 아이들은 성공하지 못할 거란 편견이 있었는데 이렇게 각자의 직업을 찾아 잘 살고 있다는 게 저는 어느 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랬었어.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들은 제대로 된 직업도 가지지 못할 거라고. 근데 결국 이렇게 각자 직업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게 신기하지 않아? 맞아. 사람 일 참 모르는 거다. 그치? 그래도 우리 옆에서 서로 이렇게 응원해줘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닐까? 가끔 힘들 때 우리 서로 연락 주고받은 거 보고 힘이 많이 났었어. 저희끼리 이런 대화를 주고받을 때면 묘하게 마음이 뭉클했어요. 가족이란 울타리는 없었지만 저희끼리 버팀목이 되어주고 의지가 되어줬다는 사실이 참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인지 가끔은 저를 버린 부모님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도 빠르게 그 생각을 접을 수 있었어요. 아니, 엄밀히 말하면 그러려고 연습을 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이면 좋을 게 하나도 없었으니까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흘러 저는 신장내과 과장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떠나지 않고 이렇게 한 분야만 집중해서 공부를 하고 경험을 쌓으니 이런 날이 오는구나 싶었죠. 내과라는 분야가 그렇듯 환자 상태가 심각할수록 보호자들의 심란한 감정도 제게 직접적으로 전해지는 편이라 매 순간의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았고 환자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며 오직 환자들을 위한 마음으로 근무했어요. 몸이 아픈 환자는 사소한 일에도 민감해질 수밖에 없고 절망을 느낀 보호자들이 울면서 저를 붙잡고 어떻게든 치료를 좀 해달라고 호소하면 저까지 마음이 쓰여 잠을 설치는 날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일에 나름대로 보람을 느끼며 살았어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치료하고 저로 인해 웃는 환자가 한 명이라도 더 생긴다면 의사가 되길 참 잘했다 싶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출근을 하자마자 내과 접수처 쪽에서 아주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서 구경을 하고 있었기에 무슨 일인가 싶어 조심스럽게 들여다보니 접수처 앞에서 한 남자가 울먹이며 고함을 지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니가 옆구리가 너무 아프다고 하신다니까요. 소변도 제대로 못 보시고 피가 섞여 나오는 상황이라고요. 그런데 진료를 받으려면 예약을 해야 하고 최소 3개월 뒤에나 예약을 할 수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환자가 지금 당장 죽을 것 같다니까요. 네, 보호자분, 지금 환자분이 얼마나 불편하신 상황인지는 잘 알겠는데요. 저희도 원칙이라는 게 있다 보니까. 원칙은 얼어 죽을 원칙. 그딴 원칙 지키다가 우리 엄마 치료도 제대로 못 받고 돌아가시면 너희가 책임질 거야? 질 거냐고? 어? 입이 있으면 어디 한번 대답해봐. 안 되겠다. 여기 병원장 나오라 그래. 무슨 시스템을 이따위로 만들어놨어? 남자의 고성에 직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한 표정이었고 지나가던 다른 보호자들도 슬쩍슬쩍 구경을 하면서 눈치를 보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다가갔습니다.
사실 대학병원은 예약을 할라치면 몇 달씩 대기를 하는 게 흔한 일이지만 환자 보호자 입장에선 이해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보호자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죠. 보호자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신장내과 과장입니다. 무슨 일이신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너무 흥분하시면 여기 계시는 다른 환자분들이랑 보호자분들도 놀라실 테니 우선 진정하시고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여기 의사 선생님이세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어머니가 옆구리 통증을 호소하신 지 몇 달 됐는데 소변도 제대로 못 보시고요. 동네 병원에선 그냥 진통제만 처방해 주시고 말아버리고 당장 사람이 죽을 것 같은데 예약이 꽉 찼다고 최소 3개월을 기다리라니. 그동안 더 나빠지기라도 하면 어떡하냐고요. 제발 선생님 진료 좀 봐주세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증상을 간단하게 듣는데도 바로 신장 관련 질환이 의심되었고 또 혈뇨도 보는 상황이라 심각성을 판단하고 일단 외래로 예약을 잡아드리겠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한 상태는 검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환자의 증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야기까지 듣고도 예약에 불과하다고 돌려보내긴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러자 남자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쏟으며 제 손을 꼭 붙잡고서 허리를 몇 번이고 숙이며 정말 감사하다고 되풀이했어요. 창구 직원들은 놀란 듯 절 바라봤지만 저는 머쓱해하며 직원분들에게 대응하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을 남기고 진료를 보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 드디어 그날 난동을 피웠던 보호자분과 환자분께서 내원하시기로 한 날이 되었어요. 사실 전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제 나름대로 호의를 베푼 건데 호의를 권리로 생각하고 혹시라도 보호자가 더 큰 요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혹은 진짜로 심각한 상태면 어쩌지 싶어 마음이 무거웠죠. 그래도 제가 책임지고 외래 예약을 빼놓은 것이었으니 먼저 진료실을 정리한 다음 환자분이 오시기를 차분히 기다렸어요. 몇 시간 후 짧은 노크와 함께 진료실의 문이 열리더니 보호자인 아들분이 딱 봐도 낯빛이 굉장히 어두워 보이는 어머니를 부축하며 들어왔어요. 보호자분은 잔뜩 긴장한 표정이었고 환자분은 작게 끙끙 앓으시기만 할 뿐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인사를 건네고 어디가 얼마나 아프신지 물었어요. 옆구리가 계속 쑤셔요. 이렇게 통통 두들기면 통증도 있어요. 소변도 통 못 보겠고 한 번 소변을 보면 피가 섞여 나와요. 밥맛도 없어 죽겠어요. 그러셨군요. 그런 증상이 생긴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석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처음엔 그냥 빨리 사라지겠지 싶었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자세히 증상을 듣고 보니 더욱 심상치 않은 것이 느껴졌어요. 피가 섞여 있는데 그 증상을 3개월 동안이나 방치했다면 분명 몸속에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부드럽게 기본적인 검사에 대해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환자분은 귀찮다는 듯 고개를 내저었고 보호자인 아들분께서 억지로 검사를 받게 하려고 환자분을 모시고 나가는 모습이 조금 안쓰러웠어요. 검사를 거부하는 환자를 어르고 달래고 설득하는 것도 의사의 업무 중 하나지만 누구나 자신이 아프고 본인의 몸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 알고 있었기에 별다른 말을 하진 않았어요. 두어 시간이 지난 후 검사실로부터 올라온 결과지를 보니 예상했던 것보다 환자분의 몸 상태는 훨씬 심각했어요. 당뇨가 원인이 되어 신장 기능이 급격히 떨어진 상황이었고 혈액 검사 수치부터 시작해 모든 부분에서 거의 기능을 멈췄다고 해도 되겠다 싶을 정도로 상태가 최악이었습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께 결과를 설명하려니 제 가슴도 답답해졌어요. 환자분,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아무래도 당뇨가 신장에 큰 타격을 준 것 같습니다.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께서 가끔 심각한 부작용으로 당뇨병성 신증이 찾아오곤 하는데 환자분 상태는 그 단계를 넘어 만성 신부전으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네? 만성 신부전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지금 상황으로는 투석을 진행하는 것도 사실상 의미가 없어 보이고 더 나빠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치료를 진행하면서 신장 이식을 기다려보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선생님, 제발 우리 엄마 살려주세요. 저는 뭐든 상관없어요. 돈이든 뭐든 어떻게 마련해 볼 테니까 그냥 엄마 목숨만 살려주세요. 울먹이는 보호자를 보는데 제 마음도 덩달아 짠해졌어요. 전 환자를 고치는 의사였지만 당장 기적이 일어나도록 치료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더욱 안타까움을 느꼈죠. 그래서 저는 최선을 다해보겠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환자분께서 제 얼굴을 아주 뚫어져라 쳐다보시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과장 없이 눈 한 번 깜빡이시지 않고 빤히 쳐다보시는 겁니다. 아주 부담스러울 정도로 말이죠. 저는 그 시선을 아까부터 느끼고 있었는데 애써 외면을 하고 있다가 도저히 무시를 할 수가 없어서 물었어요. 환자분 혹시 제 얼굴에 뭐가 묻었을까요? 아니에요. 미안해요. 내가 아는 사람 어릴 적 모습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서 그래서 쳐다봤어요. 아는 사람이랑 단순히 닮은 것도 아니고 어린 시절이 닮았다고 쳐다봤다는 말이 굉장히 어색하게 들리더라고요. 뭔가 이상하단 기분이 들었지만 그래도 애써 웃으며 넘기려 했는데 환자분이 갑자기 제 고향이며 가족사까지 묻기 시작했어요. 고향은 어디냐? 부모님 두 분은 다 살아계시냐? 혹시 어릴 때 이 동네에서 산 적은 있냐? 정말 구체적으로 호구조사를 하듯 여쭤보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아들분은 깜짝 놀라 그만하라고 말렸지만 어머니는 끝까지 제게 집요하게 질문을 던졌어요. 저도 슬슬 이상하다 느꼈지만 몸이 편찮으신 환자이기도 하고 별다른 아기가 있는 것 같진 않아 솔직히 답을 해드렸습니다. 저는 8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쭉 미래보육원이라는 곳에서 지냈어요. 어린 시절 그 동네에 살았던 것도 맞고요. 어머나, 그럼 내가 착각한 게 아니었나 보다. 어쩜 좋아. 이를 어쩜 좋아 정말. 어머니 대체 왜 이러세요? 갑자기 왜 우시는 건데요? 그만 좀 하세요. 선생님께서 당황스러워 하시잖아요. 보호자분, 저는 괜찮아요. 환자분, 혹시 지금 어디 아프거나 불편하세요? 너무 심하게 우시면 안 됩니다. 체력 떨어지셔요. 괜찮으세요? 그러자 환자분은 한껏 흐느끼며 고개를 가로젓더니 시선을 제게 고정한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어요. 아들분이 어떻게든 환자분을 부축해 진료실 밖으로 나갔지만 그 과정을 지켜보는 동안 제 가슴도 조금씩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감정일까 혼란스러웠어요. 오늘 처음 만난 환자분께서 왜 저의 고향이나 보육원 이야기에 저런 반응을 보이는지 궁금했어요. 혹시 저를 아는 건지 아니면 혹시라도 저희 부모님에 대해 알고 있는 건지. 그날 이후로도 저는 자꾸만 그날 제 얼굴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던 환자분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환자를 돌보며 바쁘게 지내다가도 그분 생각을 하면서 의미심장한 감정에 사로잡히곤 했습니다. 며칠 동안 혼자 5만 가지 상상의 나래를 펼치고 긍정적인 생각도 했다가 부정적인 생각도 했다가 온갖 감정의 미끄럼틀을 타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병원 일은 그런 잡생각에 빠져 살 수 없을 정도로 하루에도 무수히 밀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 감정 하나에 사로잡혀 살지만은 않았어요. 다행이었죠. 진료를 받았던 아들 보호자와 환자분은 다시 병원으로 찾아와 주지 않았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괜찮아졌는지 궁금했지만 제가 먼저 나서서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환자 쪽이 원치 않으면 강제로 연락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이렇게 걱정을 하고 지내니 저희 병동 선생님들이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과장님 너무 마음 쓰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번 왔다 간 환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그 환자분 같은 경우는 신장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으로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검진 결과가 너무 안 좋던데 더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병원으로 가셨을 거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마셔요. 선생님들의 말을 듣고 나서 애써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마음먹은 대로만 되지 않는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내 잡생각을 버리고 진료에만 집중을 하려고 해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문득문득 떠오르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로부터 며칠 뒤 그 환자는 저희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그 환자분의 주치의를 맡게 됐어요. 뭔가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저를 뚫어져라 바라보던 그분을 담당으로 맡게 되었다는 게 조금은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제 환자라고 생각했기에 다른 환자분들을 대하는 것처럼 편안하게 대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환자분의 주치의를 맡게 될 김이영이라고 합니다. 아이고, 그래요. 내가 우리 의사 선생님 얼굴을 본 뒤로부터 계속 밤잠도 못 자고 해서 컨디션이 확 떨어져서 그냥 입원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왔어요. 선생님, 내 얼굴 한번 빤히 봐봐요. 정말 나를 못 알아보겠어요? 환자분,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환자분을 만난 기억이 없어요. 며칠 전에 내원하셨을 땐 아는 사람이랑 닮으셔서 착각한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그러려니 했었는데 죄송해요. 제가 사람을 잘 못 알아봐가지고. 이영아, 엄마야, 엄마잖아. 8살 때 미래보육원에 직접 데려갔던 네 친엄마. 정말 엄마 얼굴도 못 알아보는 거야? 오래 살진 않았지만 그래도 자그마치 8년을 같은 집에서 살을 부대끼면서 살았는데. 엄마라는 두 단어를 듣자마자 숨이 턱하고 막혀왔습니다. 이 환자가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어요. 8살 때 부모님과 헤어졌고 이미 세월이 많이 흘렀기에 제 기억 속의 부모님 얼굴은 희미한 잔상만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그랬기에 사실 눈앞에 친어머니나 친아버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알아보지 못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 손까지 어루만지며 제 친어머니임을 주장하는 환자분을 보면서 그저 멍한 생각만이 들었어요. 살면서 엄마라는 말을 직접 들을 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제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자 환자분은 울먹이면서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얘기했습니다. 너 지금 내 말 못 믿는 거지? 세월이 아무리 흘렀다고 한들 10달 동안 배에 품었는데 어찌 내 자식 얼굴을 못 알아볼 수 있겠니? 짐승도 제 새끼는 알아본다고 하더라. 너 어릴 때 왼쪽 쇄골 쪽에 나랑 같은 빨간 점이 있었고 4살 때 왼쪽 갈비뼈가 부러져서 수술 흉터도 있을 거야. 맞지? 네? 맞아요. 쇄골에도 빨간 점이 있고 흉터 자국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봐, 너를 낳고 키운 사람이 아니면 이걸 어떻게 다 맞출 수 있겠어. 당연히 엄마니까 엄마만이 알 수 있는 거지. 세상에, 어쩜 이렇게 예쁘게 커서 의사가 됐니? 엄마는 늘 너를 그리워했어. 하지만 사정이 있어서 차마 너를 혼자 키울 수가 없어서 보육원에다가 맡긴 거였어. 미안해. 사실 그 순간만큼은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기보단 당황스러운 감정이 앞섰습니다. 제가 아는 엄마라는 존재는 8살에 절 보육원에 버리고 사라진 분이었고 중학생이 되어 만나려고 하자 재혼했다는 이유로 본인을 찾지 말라고 말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저를 무책임하게 방치해놓고서 세월이 한참 흐른 뒤에야 아픈 모습으로 나타나선 다짜고짜 본인이 저의 엄마라고 말하다니 대체 뭘 바라고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머리가 욱신욱신 아파왔습니다. 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는 잘 알겠어요. 저랑 아주 가까운 사람만이 알고 있을 법한 신체적 특징과 수술했다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시니까 기억은 안 나지만 친어머니라는 건 잘 알겠어요. 저랑 같은 위치에 점이 있다는 것도 알겠고요. 그래, 내가 네 엄마야. 엄마 많이 보고 싶었지? 아이고, 가여운 것 얼마나 외롭게 살았을까. 그래도 이렇게 이쁘게 잘 자라줘서 듬직하다 듬직해. 아주 자랑스러워.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어머니라고 밝히시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어머니가 잘 지내시는지 궁금해서 원장님께 안부를 여쭤봤을 때 재혼했으니까 찾지 말라고 하셨었다면서요. 제가 그거 듣고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지 알기나 하세요? 그 말 들은 순간부터 저는 가족 같은 거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때는 내가 실수했어. 어린 나이에 상처를 많이 받았을 텐데 미안해. 당시엔 재혼을 하긴 했지만 우리 식구들 입에 풀칠하고 사는 것도 힘들어서 그랬어. 정말 미안해. 입이 10개 아니 100개라도 할 말이 없어. 그래도 엄만 단 한 번도 널 잊고 산 적이 없다. 항상 네가 마음에 걸렸고 너를 꾸준히 생각하고 있었어.
이제라도 너를 알아봤으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하고 이 어미를 용서해주면 좋겠구나. 그런데 네가 신장내과 의사니까 나 기다릴 필요 없지?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아니, 그 이식 받으려면 한참을 기다려. 내 딸이 신장내과 의사인데 내가 굳이 신장이식 순서를 기다릴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렇지 않니? 지금 그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말인지 알고 계세요? 장기 이식 대기자는 수도 없이 많고 다들 목숨 걸고 차례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건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말하는 본세하고는. 하여간 너는 어릴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구나. 어릴 때부터 싸가지가 없더니만 이젠 피도 눈물도 없구나. 네, 그런 말은 너무 많이 들어와서 이제 아무렇지도 않네요. 그리고 이 문제는 생명을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피도 눈물도 없이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시는 그런 말 꺼내지도 마세요. 친어머니는 제가 단호하게 나오자 그제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듯 다시금 저를 붙잡고 온갖 변명들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이 턱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어 더 이상 말을 듣지 않고 병실을 나와버렸죠. 이 일이 제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 자체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를 버린 친엄마가 제가 일하는 병원에 환자로 나타나선 아무렇지 않게 저를 아는 척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장기 이식에 대해서도 가볍게 이야기를 하다니 눈앞이 아득했어요. 지난날 부모 없이 자라 외로이 지냈던 시간들은 그 누구에게도 보상받을 수가 없는데 정작 친어머니는 이제야 나타나 놓고선 제가 딸 노릇을 하기를 바라는 꼴을 보니 정말 허탈해서 한동안 벽에 기대 숨만 몰아쉬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어요. 어쨌든 제가 주치의를 담당한 환자였기에 보살피기는 해야 했지만 얼굴을 볼 때마다 울컥하고 감정이 올라올 텐데 그건 또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싶었죠. 복잡한 마음에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환자들도 의료진들도 많이 지나다니는 병원 복도라 눈물을 꼭 참아야 했어요. 몸이 떨리고 화도 치밀었지만 곧 다른 환자 회진도 돌아야 했기에 제 감정만 붙들고 있을 수만은 없었죠. 저는 상상 이상으로 큰 상처를 받았어요. 보육원 생활이 그렇게 고단하거나 힘들진 않았지만 속으로 얼마나 외로워하고 힘들어했는데 얼마나 가족의 온기를 그리워했는데 친어머니라는 작자는 이제야 나타나서 한단 소리가 고작 저것뿐이라는 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만약 제가 친어머니의 입장이었다면 지난날에 대해 진심을 담아 사과하고 마음이 열릴 때까지 기다렸을 텐데 냅다 이식에 대한 부분부터 물어보다니 자신이 친모임을 밝힌 것도 그런 특혜가 있진 않을까 하면서 노리고 이야기를 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결국 그날 저는 진료를 마치고 숙직실에 들어가 불을 끄고 눈물을 펑펑 쏟아냈어요. 알 수 없는 감정이 해소될 때까지 몇 시간이고 펑펑 울음을 쏟아냈습니다. 그분이 제 친어머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부터 저는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얼굴도 마주하고 싶지 않았지만 제가 담당 주치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루에 2번은 꼬박꼬박 얼굴을 마주해야 했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감정을 내려두고 형식적으로 환자의 상태를 살피러 가듯 아무렇지 않게 병실로 들렸습니다. 밤에 잠은 잘 주무셨어요? 불편한 곳은 없으셨고요? 불편한 곳은 없었어. 잠도 따뜻하게 잘 잤고. 그런데 이영아, 네, 혹시라도 불편한 곳 있으시면 여기 벨 누르시면 간호사 선생님들 오실 테니까 꼭 눌러주세요. 그럼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잠깐만. 나는 신장 이식 수술 언제쯤 받을 수 있는 거냐? 수술을 받을 수 있긴 한 거야? 수술을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환자분. 그런 거였음 진작에 이식대기 환자분들도 아무 문제 없이 이식 받으시고 퇴원하셨겠죠. 순번이라는 게 있으니까 대기해 주세요. 친어머니는 마치 신장 하나쯤은 당장 제 손 안에 있는 것처럼 말하곤 했습니다. 게다가 주변에선 저 의사 선생이랑 환자는 무슨 사이길래 저렇게 이름까지 불러대는 거야? 하며 수군대는 목소리도 들려왔어요. 정말이지 이 상황이 한없이 괴롭고 불편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어느 날, 제 진료실 앞에 어떤 사람이 앉아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친어머니의 아들이었죠.
솔직히 저는 그 아들이라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기가 싫었지만 보호자가 면담을 요청하면 주치의로서 들어줘야 했기에 어쩔 수 없이 진료실 안으로 들어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펼쳐졌어요. 친어머니의 아들은 진료실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펑펑 쏟아내는 거예요. 처음엔 이게 뭐 하는 건가 싶어서 당황했지만 이내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 차오르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님, 저 부탁 좀 드리러 왔습니다. 무슨 부탁이길래 무릎을 꿇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하시는 거죠? 이러시는 거 너무 불편하니까 여기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하세요. 아니요, 무릎 꿇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저희 엄마 꼭 살리고 싶어요. 어릴 적에 제가 엄마 말씀을 지지리도 안 들어서 속을 엄청 많이 썩였는데 이제 겨우 철들어서 사람 노릇하려니까 엄마가 이렇게 아프시네요. 진짜 미치도록 속상한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지금 제 앞에서 참회의 기도라도 하시는 건가요? 뭘 말씀하시고 싶은 건지 도통 모르겠네요. 선생님이 저희 어머니 친딸이라는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탁을 드리는 게 맞는 건지 계속 생각을 하고 또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선생님께서 저희 어머니께 신장을 드릴 수는 없을까요? 그 말을 듣자마자 심장이 저 아래로 쿵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니 하다하다 저한테 제 신장을 달라고 요구를 하다니 정말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아들이라는 작자도 이 정도로 염치가 없을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여태까지 친어머니가 키워준 건 제가 아니라 자기인데 이식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먼저 해주겠다고 나서야지 왜 제게 검사부터 해보라고 하는 건지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났어요. 그래서 저는 한참 동안 친어머니의 아들을 멍하게 바라보다가 단호한 말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보호자분 정말 죄송한데요. 저는 가족 없이 고아로 30년 가까운 세월을 살아왔어요. 그런데 무슨 이제 와서 친어머니고 뭐고 떠들어대는 건지도 모르겠고 제가 신장이식 검사를 받는 게 마치 당연한 일인 것 마냥 이렇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것도 솔직히 너무 웃깁니다. 저는 당신 어머니의 주치의로서 진료를 보는 사람인데 이렇게 찾아와서 그런 무례한 부탁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압니다. 저희 엄마가 선생님을 고아원에 맡겼고 선생님께서 쭉 고아원에서 살아오셨다는 거. 그래도 강산이 2번 넘게 바뀌었고 이미 다 지난 일인데 꼭 그렇게 행동을 하셔야 하나요? 오래된 일이면 피해자가 어떤 상처를 가지고 살았던 간에 아 이제 괜찮아요 하고 넘어가야 하나요? 게다가 정말 어머니를 살리고 싶으신 거라면 보호자분이 먼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순서 아닌가요? 왜 저에게 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시는 거죠? 저는 저한테 신장을 맡겨놓은 줄 알았네요. 너무 당당하셔서요. 제가 눈도 한번 깜빡이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는 무슨 말을 하려는 듯 입만 달싹거리다가 고개를 푹 떨궜어요. 저는 검사를 받으려면 밖에 있는 간호사님께 이야기를 하라고 말하며 친어머니의 아들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문이 딱 닫힘과 동시에 온몸에 힘이 탁 풀리면서 인상이 절로 찌푸려질 정도로 두통이 찾아왔어요. 정말 깨어나고 싶은 악몽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어릴 때는 부모에게 버림받은 것도 모자라서 지금은 친어머니라는 사람이 환자로서 찾아오질 않나. 그 아들은 또 염치 없는 부탁을 하며 무릎을 꿇고 신장이식 검사를 해달라고 말을 하질 않나. 도무지 정신을 붙잡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는 진료실을 나가 신장이식 적합성 검사를 실시했고 이식하기에 부적격하다는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본인이 이식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선 조금 더 의기양양한 말투로 제게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저 검사 진행했고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 받았습니다. 이제 저도 검사를 받았으니 선생님께서도 검사를 받아주세요. 그게 아니면 저희 어머니를 1순위로 해서 적당한 이식자가 나타나면 바로 수술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보호자님, 이식 수술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다른 중환자들 상태 어떤지 아세요? 지금 당장 이식 안 하면 목숨이 위험할 정도의 환자분들이 중환자실에 줄을 서 있습니다. 당장 달에 한 번씩 투석을 하시면서 엄청난 고통과 싸우고 계신 분들도 천지라고요. 환자분께서도 물론 안 좋은 상태이시지만 이식 수술에는 그에 따른 법과 절차라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설령 제가 신장을 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어머니께 제 신장이 돌아갈 거란 보장은 누구도 해줄 수 없다는 걸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선을 그었고 친어머니의 아들은 백날 설득을 해봤자 말이 통하지 않을 거라는 걸 인지했는지 이내 자리를 떴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 뇌사자 장기 기증을 통해 신장을 기증하는 공여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는 회진을 돌던 중 그 사실에 대해 전해 듣고 선생님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 마침 친어머니와 아들이 제 옆을 지나가다가 저희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유심히 엿듣고는 갑자기 달려와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뭐? 신장 이식을 해주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나 먼저 받을래. 이영아, 엄마 먼저 살려주는 게 자식으로서의 도리지. 안 그러니? 환자분, 지금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왜? 방금 전까지 네가 이야기했잖아. 뇌사자가 신장을 기증하게 되었다고. 이영아,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다른 환자들보다 이식 수술 먼저 해줄 순 없겠니? 다른 건 무시할 수 있어도 천류는 무시 못한다고. 이렇게 어미가 병 들어가고 있는데 정말 순서를 앞당겨 줄 순 없는 거야? 천륜이고 뭐고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겠고요. 환자분은 너무 이기적이세요. 하루에도 목숨의 총각을 다투는 환자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환자분께서는 제대로 알고 계시는 거예요? 중환자실에 안 계시니까 당연히 모르시겠죠. 그분들을 간병하는 보호자분들은요,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는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야 어떻게 되든가 말든가 난 모르겠고 나는 내가 사는 게 가장 중요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환자 수술 들어가면 나한테 신장 이식 시켜줘. 정 선생님, 중환자실에 있는 오아람 씨 신장 이식 대기자로 올라간 지 1년 넘었죠? 검사 진행해서 적합 판정 나면 그분 이식 수술 진행하면 되겠네요. 우선순위는 그쪽이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세요. 뭐라고? 그러면 나는 어떡하란 말이야. 나도 금방 죽을 수도 있는 심각한 환자란 말이야. 친어머니는 병동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를 지르며 소리내 울었고 하도 울고 불고 소란을 피우니 다른 환자와 보호자들도 자연스럽게 저희가 있는 쪽을 쳐다보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다 싶었어요. 뭐든지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친어머니를 바라보며 제 심장은 분노 반 긴장 반으로 쿵쿵 소리내어 울렸지만 차분히 옆에 있는 병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보세요. 저기 콧줄 낀 채로 의식 없이 누워 계신 환자분. 저 상태로 벌써 몇 달을 버티고 계세요. 저쪽 환자분은 2년 가까이 폐 이식 순서를 기다리시는 중이고요. 그리고 저기 보이는 저 아이는 신장이 망가져서 어른도 견디기 힘든 투석을 매번 하면서도 환하게 웃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환자분도 물론 힘드시겠지만 여기 있는 모두가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니까. 너는 내 딸이잖아. 왜 저를 배 아파 낳아준 엄마를 먼저 살릴 생각은 안 해주냐고. 막말로 내가 너를 가지고 낳지 않았으면 네가 이렇게 의사 노릇하면서 살 수 있었겠냐? 어? 저한테 어머니는 없어요. 8살 때부터 이미 가족이란 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왔고요. 이젠 사실상 남보다 못한 사이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 저를 낳아주신 분이라고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하지는 마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한 다음 곧바로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친어머니가 욕지거리를 하며 소리를 지르는 게 선명히 들려왔지만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어요.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 역시 제가 왜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행동을 하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눈치를 챈 듯했어요. 환자와 보호자들 일부가 저를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전 되려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마음은 복잡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갈피를 잡게 됐거든요. 저를 낳아준 친어머니란 사람은 그 일이 있은 뒤에도 여러 차례 저를 찾아와 제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눈물을 보이며 용서를 구했고 때로는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애라며 말이죠. 저는 친어머니가 보이는 눈물에 꼼짝도 하지 않았고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이미 한 번 버린 자식에게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어요. 8살에 보육원에 맡겨진 뒤로 제가 겪었던 그 긴 외로움과 슬픔 그리고 결핍이 단순한 사과 한마디로 채워질 수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그 사과를 받아주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리 해도 용서를 받아주지 않자 나중엔 친어머니의 아들이 찾아와서 제게 빌었습니다.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정말 진심으로 반성하고 계세요. 본인이 왜 그랬을까 하면서 후회도 많이 하고 계시고, 그러니까 선생님의 넓은 마음으로 저희 어머니 좀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미 시간도 많이 지났으니까 마음 좀 열어주셔도 되잖아요. 어머니가 살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도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받은 상처들을 모두 감싸줄 수는 없다는 거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봐요. 보호자분이 저와 똑같은 세월을 살았다면 지금 이 상황이 찾아왔을 때 쉽게 용서를 해주겠단 마음이 들지. 제 말에 그는 더 이상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하더군요. 솔직히 저 자신도 제가 약간은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고 느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보육원에서 살았던 시간들, 그리고 부모님을 찾으려고 했을 때 본인들을 찾지 말라고 답을 들었던 그날만 생각하면 아직도 눈이 질끈 감길 정도였거든요. 정말 곁에 있어줘야 할 때에는 제 곁에 없었던 사람이 이제와 제게 용서를 바라고 늦게나마 부모 자식 간의 사이로 지내기를 기대한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친어머니는 제가 강경한 태도로 나오자 온종일 다른 간호사 선생님들을 붙잡고 하소연을 하면서 저의 험담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과장님, 오늘도 환자분께서 과장님 욕을 엄청나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게 콧대만 높고 싸가지가 없다고 환자 보기를 아주 개똥으로 아는 것 같다고요. 과장님이 본인 딸내미인데 어쩜 저렇게 엄마한테 매정할 수가 있냐면서 막 뭐라고 하시는데 대꾸를 못 하겠더라고요. 맞아요. 처음에는 그냥 하소연하시는 거라고 생각해서 영혼 없이 리액션도 막 해드렸는데 이제는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미안해요. 선생님들이 고생을 하실 게 아닌데 제가 조치를 취해 놓을게요. 다시 한번 미안해요. 친어머니의 주치의였기 때문에 하루에 2번씩은 꾸준히 회진을 가야 했고 싫어도 억지로 얼굴을 마주해야 했지만 간호사 선생님들을 붙잡고 그런 식으로 하소연을 하면서 제 험담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도저히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신장내과에 근무를 하고 있는 다른 선생님께 양해를 구한 뒤 주치의를 변경했습니다. 그 선생님 역시 친어머니의 이야기에 대해 익히 들었기에 딱히 맞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은 분위기였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친어머니의 보호자인 아들에게 가서 경고를 했죠. 한 번만 더 의료진을 향해 험담을 하거나 없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녔다간 강제 퇴원 조치가 이루어질 거라고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론 주치의가 바뀐 뒤에도 몇 번 트러블이 있긴 했지만 강제 퇴원을 당하고 싶진 않았는지 이전처럼 제 험담을 하진 않았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꾸준히 다른 선생님과 간호사 선생님들에게 투덜거리기도 하고 또 안 좋은 말을 하기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참 사람 안 변하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제게 미안하다고 끊임없이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한 것도 죄다 진심이 아닌 가식이었을지도 모르겠구나 싶더라고요. 무엇보다 친어머니는 신장 이식 기회를 또 놓치게 됐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5달 넘게 치료를 받으며 지냈지만 애초에 상태가 이미 많이 악화된 데다 대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고 어쩌다가 운 좋게 순번이 돌아와도 수술이 적합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고 무산이 되고 말았죠. 그러다가 병세가 더욱 나빠져서 더는 대학병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게 없게 되자 결국 요양병원으로 전원을 하고 말았습니다. 친어머니가 전원한 요양병원에는 지인이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기에 어떻게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넌지시 물었어요. 그 환자분 그냥 내내 침대에 누워서 창문만 바라보고 계셔. 밥도 잘 안 드시고 바깥 활동도 잘 안 하시고 프로그램 참여도 안 하시고. 그래? 그럼 그 환자분 아들은? 자주 와? 아니면 병원에 상주해서 간호 중이야? 처음에 여기로 전원되셨을 땐 같이 왔었는데 어느 순간부턴 코빼기도 안 보이더라. 여기선 흔한 일이야. 보호자들이 오랫동안 간병을 하다가 지친 거지. 그분 차트 보니까 너희 병원에도 오래 계셨던 것 같던데. 번번이 신장 이식도 실패하시고 그냥 그런 환자분들 보면 참 마음이 안 좋아. 친어머니의 말로를 들으니 참 마음이 싱숭생숭하더군요. 노년의 자식에게 버려져서 된통 고소하다는 생각도 불쌍하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복잡한 마음, 딱 거기까지였어요. 주변 선생님들은 그래도 낳아준 친어머니가 아니냐며 마음이 정 불편하다면 찾아가 보라고 권유했지만 전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냉정해 보일진 몰라도 2번 다신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문득 제가 8살 때 어머니가 저를 보육원에 맡기지 않았더라면, 더 나아가서 부모님이 이혼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상상해 본 적이 있어요. 사랑을 받고 자랐을 수도 있고, 형편없는 집에서 한없이 불행하게 살았을 수도 있고, 이런 상상은 어차피 제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이었지만, 그래도 그때 그랬더라면 조금이라도 뭔가 달라질 수 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은 어쩔 수 없이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어쨌든 저는 다른 환자들을 돌보면서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고, 이미 오래전에 정신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독립해서 스스로를 잘 지켜왔으니까요. 지난날에 대해서 상상을 한다고 한들 달라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생각하는 것을 멈추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물론 가끔은 친어머니를 찾아가서 물어보고 싶기도 해요. 정말로 지난날에 대해서 용서를 받고 싶어 했던 건지, 아니면 그저 수월하게 이식 수술을 받고 싶어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했던 건지. 이젠 영원히 알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만약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을 할지 궁금하긴 합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 다시금 깨달을 수 있었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과 제게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지금 제가 살아가고 있는 미래라는 것. 그리고 지난날의 과거에 매달려 허우적대기보단 이미 끝난 일은 싹 잊어버리고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제게 더 의미 있다는 사실이라는 거. 앞으로도 전 어린 시절부터 홀로 지켜왔던 제 삶을 계속해서 지키고 발전해 나갈 거예요. 지난날의 우울함과 외로움을 이젠 다 내려놓고 싶어요. 그 감정에 얽매여 살아가기엔 지금의 제 인생이 너무나도 가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젠 삶을 은연중에 옥죄고 있던 모든 감정에서 벗어나 행복해질 저를 여러분들께서도 온 마음 다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완연한 봄이 찾아왔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꽃이 활짝 만개하기를 바라면서 제 사연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